자, 이어서요. 자, 3년 최근 판례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어서 행정 절차 문제고요.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거 올라라. 그래서 1번 좀 볼게요. 행정절차법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라고 보지 않죠. 그래서 행정청이 처리 기간이 지나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를 처분에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래서 처리 기간이 지나서 처분을 하였더라도 처리 기간을 지나서 처분을 하였더라도 우리 판례는 그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볼 수 없다. 옳은 지문이고요. 이것도 2019년도 판례. 그 다음에 이제 민원처리법 시행령 23조에 따른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봤다. 우리 판례는 그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른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 자체를 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그 부가적인 제도로 봤다. 따라서 그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전 통지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민원 처리 진행상 통지 자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절차상 하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판례. 그 다음에 이제 3번 좀 보세요.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20조 1항이 규정한 처분기준 사전 공표 의무를 위반해서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의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죠. 요 판례. 요것도 2020년 판례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처분 기준 사전 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 틀렸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판례 뒷부분 후담이죠. 다만 그 신뢰보호 원칙 등과 같은 법 일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요. 그래서 20조 행정절차법 20조 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죠? 해당 처분의 취소 사유가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3번 지문 중요합니다. 판례. 잘 정리하시고요. 4번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20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한 처분 기준은 자, 그것이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재정 공포되었다는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그죠?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규칙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모아놨고요. 1번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우리 판례 물어보죠. 구정보공개법이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살폈다. 1번 지문 맞습니다. 1번 지문. 이것도 2021년도 판례고요. 이것도 잘 체크하세요. 그래서 구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정보 공개에 관하여서는 정보공개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번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나왔습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예요.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없다 틀렸어요. 왜 부과할 수 있죠? 아직 자, 이행강제금 특성상 의무 위반 상태가 존속되는 한 반복 부과 가능하죠. 그래서 요 사안처럼 이행강제금 이미 부과되기 전이에요. 아직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했다.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 기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능하다. 아직 의무 이행강제금 자체의 성질상 그 장래에 향해서 그죠? 장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금전벌로서 아직 의무 위반 상태가 존속되는 한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반복 부과한다 하더라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이행강제금 또 행정벌과 구별하자. 행정벌과 그 병과가 가능하다. 왜? 우리 판례 물어보죠. 행정벌과는 규제적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나오면요, 여러분 성질에 있어서 이거 하나 정리하고 갈까요? 이행강제금 성질이 있죠. 성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징금과 구별하자. 이행강제금은 자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행강제금 성질은 일신 전속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 결정은 당연무효다. 요거 정리하셔야 되고요. 개념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벌과 병과 가능하다. 중요하죠. 행정벌은 뭐죠?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죠. 과거의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집행벌은 뭐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 강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벌과 당연히 병과 가능하다. 이런 것들. 그래요. 그래서 2번 지문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2019년 판례 중요한 판례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요.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직접 책임이다. 따라서 요거 책임주의 원칙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그래서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책임이다. 법인 자체의 직접 책임이다로 봤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표자의 고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고의 위반이요. 대표자의 고의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고의 책임을 진다. 그죠? 법인도 고의 책임을 지고요.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도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 중에서 법인의 이 대표자에 관련된 부분은 법인의 직접 책임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법인을 책임한다. 그래서 법인의 직접 책임을 근거로 법인을 처벌하기 때문에 직접 책임이에요. 직접 책임.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우리 판례. 요거 헌법재판소 판례고요. 2020년 판례입니다. 2020년 판례. 중요합니다. 이것도. 3번 지문 잘 체크하시고요.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서장은 범칙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서 이미 한 통고 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 요것도 최근 판례. 그래서 범칙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해서 이미 한 통고 처분 이미 취소 못합니다. 이미 취소 못한다. 요것도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있어서 여러분 이 절차도 한번 파악하세요. 그래서 시정명령 그다음에 있은 후에 이행기간 통지하고요. 그다음에 개고 처분하죠. 개고 처분은 문서로 하는데 그 문서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고 처분 이후에도 불이행했다.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하겠죠?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개고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건축법상에는 1년에 2회 최초 시정명령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다음에 납부 독촉 일어나겠죠? 여기에서 납부 독촉은요. 이 최초의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최초의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납부 독촉까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기출 지문 보시면 공무원이 위법 건축물임을 알지 못해서 공사 도중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위법 건축물 완공 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하다. 그죠? 요러고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 1년의 2회 이내에서 시정명령 이행될 때까지 언제까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특징이 그 의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행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반복 부과 가능하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그 지방세외 수익 징수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그렇죠? 그다음 요거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 이행강제금 납부하라는 최초 독촉은 징수 처분이다. 따라서 요 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2022년도 국가직에 나왔던 거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그래서 농지법상의 농지처분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요거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에 준한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심지어 요거 이제 요게 나왔으니까 지방직에서는 뭐 어떻게 나오겠죠? 나머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그 과징금 불복 절차에 의한 같은 경우는 비송사건 절차법 준용 규정 자체가 삭제됐기 때문에 자, 모두 다 일반 행정 쟁송 절차에 따른다. 이것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자,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에 의한다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왜? 요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 쟁송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는 경우만 기억하시면 된다. 농지법상의 농지처분 명령 불이행이요. 이런 경우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죠? 요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일반 행정 쟁송 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요것도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이요. 판례 입장. 여기도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다 최근 판례고요. 자, 기억지문, 그 다음 니은지문 같이 보세요. 행정 절차에 참여할 권리, 우리 판례 뭐라고 해석한다? 행정 절차에 참여할 권리 자체는 그 사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뭐다? 그 행정 절차에 참여할 그 주민 자신들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의 그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죠? 사적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고는 볼 수 없다. 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그 행정 절차 그 자체가 독립적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공법적 수단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공법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따라서 관련 행정처분의 성립, 무효, 취소 여부 등을 따지지 아니한 채 요 니은지문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이에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는 것이 2021년도 판례입니다. 중요하겠죠. 기억과 니은과 함께 묶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군본부 해군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을 삭제하는 조치만으로 위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항의 시위 결과물인 게시글 요거 게시글을 영구히 또는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자체는 없다. 따라서 삭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도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지문,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국가로부터
그 위탁받은 공행정 사무인 변호사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공행정 사무에 해당한다. 공행정 사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변호사 등록 업무요. 변호사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 사무다. 일단 이거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이다. 국가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그 국가배상법 제2조죠. 공무원에 포함하는 그 최강위 공무원에 포함한다. 그래서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변호사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에 해당한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과실로 공무원 면책 범위에 따라 그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경과실의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2조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대해서 고의, 과실로 법령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데죠. 이때의 과실은 중대한 과실을 말하고요. 이때는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최강의 공무원이다. 그래서 조직법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능상 공무원인 공무수탁사인 또 포함된다. 그래서 공무원에 포함되는 긍정된 거와 부정된 걸 구별하라. 이번에 최근 판례가 이 대한변호사협회 공법인의 임직원도 공무원으로 인정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중에 의용소방대원이에요. 요거는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의용소방대원 훌륭한 이름입니다만 경찰로 치면은 자율방범대와 역할이 비슷하다. 그래서 화재나 이제 진압,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하면서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관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이거는 민간 봉사단체이지. 이 의용소방대원, 그 민사봉사단체의 의용소방대원 자체를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요. 요거 최근 판례 보세요. 공무원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자가 포함되지만 요거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의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에도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그 교통할아버지죠. 교통할아버지. 일시적이고 공무의 위탁,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안이고요. 그 다음 통장이 전입신고의 확인인을 찍는 행위,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 요거 공무원에 해당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구청장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 권한을 한국토지공사가 위탁받았다.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의 위탁에 의해서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며 공무원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없다. 왜? 토지공사 자체는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행정 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라고 봤습니다. 이것도 잘 체크하세요. 최근에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변호사협회 공법인 임직원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공무원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요 사안에서 변호사 등록 자체에서는 피고 협회가 변호사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 사무다. 따라서 요 협회의 피고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서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 사무인 변호사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죠? 공무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요 판례 잘 기억하세요. 요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 옳지 않은 거. 요거 판례 쭉 하나 보시고요. 1번 지문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 신청 청구에도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또는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에서 사업 시행자 자체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누굴 상대로? 당사자 소송
대상이죠. 피고 적격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다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나 그 관계인이요. 관계인의 재결 신청이 있었음에도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때, 이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라고 봤어요. 요것도 최근 판례. 그래서 재결 신청이 일단 먼저 있었음에도, 요게 중요한 거죠.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 신청이 있었음에도, 이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게 했겠죠.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1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2번 어떤 보상 항목이 토지 보상 법령상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여 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재결을 했다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죠? 재결 자체가 일단 잘못됐지만 재결이 내려진 이후에 피보상자는 보상금 증감의 소를 제기하겠죠. 이때도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즉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했지만, 그죠?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당사자 소송으로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그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그 보상금 증감해소, 보상금 증감해소를 제기해야 된다. 즉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지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들 최근 판례 중요하다. 2020년도, 2019년도 다 나왔던 판례이기 때문에 2022년도 당연히 나오겠죠?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가 나오면 당연히 나오는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4개 지문 중에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판례라고 보여집니다. 4개 지문 중에 분명히 1개 지문으로 나온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이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전 보상을 하지 않았어요.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토지 수용자와 관계인의 손해를 입었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입은 손해는 손실보상금 침해에 따른 손해이다. 그래서 우리 판례 뭐로 보죠? 손실보상 청구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배상해야 될 손해액 자체는 손실보상금이다 라고 봤다. 이거죠. 3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요. 다만 우리 판례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 외의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금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때 이 손해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 책임이 중요하죠. 이 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과 이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주장하는 사람, 그죠?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이 있다. 이제 원고에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그 입증 책임을 진다 이거죠. 그래서 요 판례. 손실보상금인데 그 외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과 범위는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3번 지문도 옳은 지문이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수거 철거권 등의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는 배제되지 않는다. 즉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이요. 관계인에는 수거 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배제되는 게 아니라 포함됩니다.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것도 19년도 판례.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렸죠? 네, 4번 질문 틀렸다.
요 판례 하나하나는 굉장히 주옥 같은 판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손실보상 절차 불복에 관한 판례, 조문 몇 개 살펴볼게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 요거 토지 소유자나 관계 입은 손실 자체는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된다. 그에 대한 손해, 또 사업 시행자가 책임이 있지만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61조와 관련해서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2조 사전 보상이요. 해당 공익 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입니다. 보상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 토지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기출지문 공익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 보상이 원칙이나 뒷부분이요. 천재지변 시 토지 사용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후급할 수 있고 지연이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뒷부분이 틀렸죠.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후급할 수 있고 이런 지문 없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시 토지 사용과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천재지변의 경우,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경우에는 사전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후급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후급할 수 없어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3조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토지 등 현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63조 내용이고요. 64조 손실보상은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합니다. 개인별로.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 산정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개인별로 해야 한다. 65조요.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 지역에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다.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요구할 때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요구 시 한꺼번에. 이때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가 있어야 된다. 그때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다음 문제요.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입장이에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원고가 고의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입니다. 자, 원칙은 각하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잘못 보낸 경우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뒷부분처럼 행정소송으로서 소송 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다. 명백한 경우 이렇게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해봤자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이런 경우죠. 뭐죠? 부적법 각하 되겠죠. 부적법 각하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송이 아니라 각하입니다. 예외적으로 각하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소송 요건을 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뭐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소기간이 도가함이 명백하다. 이런 경우는 소송 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송이 아니라 원칙은 이송이지만 각하다. 이 예외적인 경우는 각하에 해당하는 사유. 1번 질문 맞습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2020년도 판례. 그 다음에 2번 질문 중요합니다. 2번 질문. 검찰총장이 사무검사 및 사건 평정을 기초로 대검찰청 자체 감사 규정 23조 3항 그 검찰 공무원의 범죄 비위 처리 지침 등에 근거해서 검사에 대상하는 경고 조치 우리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했다입니다.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 판례예요. 요 최근 판례. 왜 이 경고 조치, 검사에 대해서 하는 경고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판례는 뭐라고? 그 판결 이유를 보시면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찍힌다는 거죠. 감찰관리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그죠? 특별 관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특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경고를 받은 사실이 어떻게 됩니까? 핵심이겠죠? 인사자료에 활용이 되어서 복무평정, 직무성과급, 그 다음에 승진, 전보인사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건 뭐다? 검사에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된다. 처분에 해당한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번 항고소송이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그렇지 않다. 뭐가 틀렸죠? 소급하지 않죠. 그래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시간의 흐름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제기한 원고가 어떻게 됩니까?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기간까지 존속하다가 기간 만료 시 장래를 향해서 그죠?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3번 지문 틀렸다. 4번 결혼 이민 체류 자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처분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우리 판시했다? 행정청에 있다. 즉 피고 행정청에 있다. 이것도 잘 체크하세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해서 하는 경고 조치는 소위 특별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승진 전보 인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 그 다음에 집행정지 나왔죠? 여러분 집행정지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요건을 정리하자. 적극적, 소극적 요건으로서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된다. 핵심이 뭐죠? 그래서 집행정지와 관련하여서 처분이 존재해야 된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맨날 나오는 거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는 여러분 집행정지 대상이 된다?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죠. 그래서 집행정지는요, 취소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에만 허용이 되는 것이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처분에는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적법한 본안 소송이 계속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이 필요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긴급한 필요해요. 긴급한 필요. 우리 판례 요거 잘 나오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 등도 고려 대상이다.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 등도 고려 대상이다.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공익과 당사자 사익 간의 비교 형량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러한 소극적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청이 있다. 처분청이 있다. 우리 판례는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도 판례 소극적 요건으로 보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 이것은 집행정지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집행정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요거 본안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해야 된다. 소극적 요건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다. 기억하세요. 거부 처분, 효력 정지 구할 소익이 없다. 소익이 없다. 그러면서 왜 없다? 거부 처분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는 뭐다? 즉 거부 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 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불과하다. 신청 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어떤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 처분의 효력 정지는 거부 처분으로 인해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보탬이 되지 아니했다. 따라서 거부 처분의 같은 경우는 그 효력 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중요하죠. 그래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입증 책임과 입증 책임에 있어서 소극적 요건은 피신청인이 입증 책임이 있다. 적극적 요건은 주장하는 신청인 측에 있지만 소극적 요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행정청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 지금 보시면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되는 것.
것이라고 할 때의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 개별적인 공익을 말한다 입니다. 그래서 누가 피신청인인 행정청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 입증, 소명하여야 한다. 이것도 정리하세요. 이것도 중요하다. 소극적 요건에 대해서 입증 책임, 즉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피신청인이 주장, 소명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소재기 효과, 자 집행정지 결정으로서 효력이 정지되고 집행이 정지되고 자 속행이 정지된다. 그죠? 그 다음에 집행정지 효력으로서 요 중요한 건 소급표 여기 나왔다는 거죠. 우리 최근 판례에 있어서 자 집행정지 결정은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즉 집행정지 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판례 하나 기억하자 이거예요. 요거 자 이제 기본 강의 어떤 강의 시간에 강조했던 사실인데 사례형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원칙이에요. 자 어떤 사안이냐 사실관계에 따르면 자 원고 공연예술위원회요 사단법인 자 피고는 광주고용노동부 그래서 이 광주고용노동부로부터 2010년 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2010년 1월까지 그 보조금 교부 결정과 1월부터 6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지원 약정 해지 처분이 있었다. 그래서 1심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집행정지 신청은 2010년 2월 16일에 있었네요. 그래서 보조금 일부 교부 결정 일부 취소 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 다음에 2010년 9월 16일에 1심 법원으로부터 무슨 판결?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가 확정이 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법리를 따져보자 이겁니다. 법리를 따져보자. 따라서 효력정지 결정은 자 결정 주문에서 뭐라고 말했냐? 1심 판결 선고일인 2010년 9월 16일에 그 집행정지 효력 자체는 소멸되었고 그 결과 지원약정 해지 처분의 효력이요. 지원약정 요 해지 처분에 대한 효력 자체는 당연히 효력 자체가 소멸되겠죠. 자 소멸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지원약정 해지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봤다. 그래서 이 집행정지 자체가 효력이 소멸되면서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소멸되면서 이 지원약정 해지 처분 취소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면서 지원약정 그 지원약정 해지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났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는 지원약정 해지 처분에 의해서 취소된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 효력 정지 기간 중에 교부된 보조금이요. 효력 정지 기간 중에 교부된 보조금에 관해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봤다 이거예요. 하지만 원심은 이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지만 우리 대법원 뭐라고 말했다?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효력 정지 기간 중에 교부된 보조금에 관해서 당연히 청구 기각 이후에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자체가 소멸됐기 때문에 니가들이 받은 돈 토해내라 이겁니다. 받은 돈 토해내라. 원심 결정과 달리 받은 돈을 토해내라고 봤어요. 그래서 보조금 반환 자체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쟁점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 처분에 대해서 효력정지 결정을 하면서 본안 선고,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선언했다. 이후에 본안소송 판결 선고에 의해서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청구 기각이 되면서 그 효력 자체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의 효력 자체가 되살아난다 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효력 정지 효력이 소멸하면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효력이 되살아났다. 따라서 굳이 그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보조금 자체는 원심과 달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효력 정지 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그죠? 이것도 사실관계와 요 결론 잘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죠. 집행정지 효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 마지막 판례 또 볼게요.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신청된 개정전 고시를 적용하여 산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불승인 처분이 있은 후에 개정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대해서 이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에 참작하여 상당인가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인정한 이것도 최근 판례. 이거는 이제 결정 요지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다. 2번 지금 보세요. 자,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의 심사 단계에서 고려되는 게 아니라 이거 뭐죠? 재신청이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본안 판단이죠. 본안 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질 본안 판단 사항이다. 본안 판단 사항이다. 본안 판단 사항이지 요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되는 게 아니다. 이것도 2021년도 최근 판례다. 신청 기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재신청의 신청 기간 도과한지 여부는 본안에서 재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입니다.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요. 모법의 위임이 없이 하위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맞다. 그 제척 기간이라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법의 위임이 없었다. 그래서 하위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은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척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 4번 과세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에서 과세 관청이 이의 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과세 처분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에서 이의 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이미 했잖아요. 이미 직권으로 취소한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 되풀이하는 건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상 적격에 대해서 처분성을 긍정한 것과 처분성 자체를 부정한 거에 대한 사안을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그다음에 나올 만한 게 이제 지방의회 제명처분,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의 분납금 납부 통지 등은 처분성을 긍정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 사업, 이에 따른 이주 대책에 관한 처분, 다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 그 다음에 이제 처분 법규의 처분성, 이거 조례가 집행행위에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에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 효과를 발생했다. 그러한 조례, 두밀분교 폐지 조례를 말하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 행정처분에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처분성 긍정한 사안들 여러분들 좀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도 사업자가 수도물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 하는 수도료 부과 징수, 요거 우리 판례 처분성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게 세무조사 결정이에요. 요거 처분성 긍정한 판례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세무조사 결정이에요. 우리 판례 처분성 인정한다. 근데 납세자의 권리 의무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면 틀린 지문으로 나옵니다. 최근 변호사 시험에도 나왔다. 요거 체크. 그 다음에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과세 자료에 기초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과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게 아니다 하면 틀렸다. 그래서 이 위법한 세무조사, 우리 판례 과세, 예고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봐서 이러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어요. 위법하게 되는 게 아니다 하면 틀렸고요. 그 외에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했다. 그 외에 이제 처분성 부정한 판례들 정리해야 됩니다. 환지객 처분성 부정했다. 그다음에 공매 결정, 공정위의 회신 조치 등등이요. 그다음에 이제 처분성 부정한 것들 이어서 또 보면 자, 요거 토지대장이 기정한 일정한 사안 변경하는 거, 요거 토지대장에서 소유자 명의 변경된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 뭐로 보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 권리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지적 공부의 기재만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잘 나오죠? 요 판례. 그 외에도 처분성 부정한 판례, 운전면허, 행정처분관리, 처리 대장상의 벌점 부과, 처분성을 부정했습니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행위 등은 처분성이 부정된 사안이에요. 자, 요 정도 정리하면요. 최근 3년간 중요한 판례들을 문제로 살펴봤다. 여러분들 두 번의 시간으로 두 개의 강의로 이제 구성이 해서 정리했으니까 요런 것들 자료들 다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시험장에는 반드시 그냥 최근 판례를 단순히 최근 판례를 암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최근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출제위원이라면 요 사항을 일단 최근 판례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4개의 지문을 구성을 할 때, 그죠? 4개 혹은 5개, 4개의 지문을 구성을 할 때 최근 판례도 끼지만 최근 판례면 4개로 구성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 2개 정도 끼워놓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쟁점을 필수 쟁점 사항들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혹은 법령에 대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나올 만한 거 제가 핵심 쟁점 정리를 하면서 다루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오답 처리는 최신 판례에서 오답 처리하는 비율보다 나올 만한 이론 혹은 법령, 그죠? 기출되었던 내용 등에 대한 그 지문들을 오답 처리할 확률이 훨씬 클 수 있다 입니다. 최근 판례는 OX를 낳을 때 X 비율보다 옳은 지문으로 소위 까는 확률이 비율이 더 높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렇다고 정리 안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최근 판례에 매몰될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지문 문제에 대한 구성을 할 때 최근 판례도 깔고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비율도 같이 쟁점 정리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뭐다? 효율적인 지방직 시험 대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쟁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기본서와 제가 제공하고 있는 이 쟁점 정리들을 꾸준하게 반복하시면은 분명 지방직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